이게 산업혁명에 많이 비유하시는 데 정말 맞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내수공업과 완벽하게 자동화된 공장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기술의 발전에 갭이 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개발자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면 텍스트로 일하는 지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결국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제 어떤 기술의 발전도 인류를 재정의하지 못했었는데 인류를 재정의할 만한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곤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지금껏 프론티어 모델과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사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 AI 사업가이신 김민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김민석 대표님은 해치랩스라는 그 블록체인 B2B 사스 회사를 창업하셨었고, 최근에는 그 솔버엑스라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하는 스타트업을 만드셨었는데, 지금은 뜻한 바 있어 다시 새로운 AI 사업 기회를 찾고 계신 중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창업가이고요. 뭔가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이제 지난 1, 2년 동안 저희가 좀 확인한 몇 가지 파도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AGI라고 하는 게 오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 오기 전에 저희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윈도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을 이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 말씀이 AJ가 오면 저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AGI의 그 정의가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는 AGI의 정의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A라는 사람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면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AI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훨씬 더 퀄리티가 나오는 수준의 AI들이 일반화됐다면 이제 그런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사고방식이 많이 바뀔 거라서 이게 산업혁명에 많이 비유하시는 데 정말 맞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내수공업과 완벽하게 자동화된 공장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기술의 발전에 갭이 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 사실 이런 변화를 좀 가장 잘 이끌고 있는 팀이 커서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커서는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다 엔지니어링 출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인터뷰를 하나하나씩 뜯어보게 되면은 어떤 기술적 구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디가 한계인지에 대한 힌트들을 좀 얻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딩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장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이 코딩 외의 영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약간 추론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서 팀들이 이제 MIT 출신이고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시다가 보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디테일한 기술 내용들이다 보니 제가 공유해 놓은 링크를 아마 보시면 내용들은 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커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나 하면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안 되던 거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프론티어 모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씩 좀 뜯어보시죠. 첫 번째를 보면은 이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파일럿을 썼을 때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코파일럿 좋아.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많이 일해야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 속도를 좀 높여준 거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많이 바꿨냐 하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커서를 쓰시는 개발자분들 요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본인이 코드를 짜는 시간보다 커서가 만든 결과물을 리뷰하고 그거에 코멘트 주고 수정하는 이 사이클을 겪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빌더로서의 역할에서
과거에는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 개발자들을 코칭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서를 한 1년 전만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주니어 분들이나 아직 개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유용할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았는데 여전히 그런 비중은 존재하시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는 꽤 쓸만한 도구인 것 같다라고 하는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코파일럿이 사실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MS가 아무래도 좋은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고객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점유율을 깨고 커서가 압도적으로 이 개발자 도구에서는 그 높은 점유율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전에 안 되던 것들을 좀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 과거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바이브 코딩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를 좀 도와주면서 이 시장이 되게 빠르게 크고 있는 것 같고, 이 시장에 진입한 플레이어들을 보면 좀 시작은 다 다른데 결국 한 곳에서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리플릭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자들이 처음 개발을 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를 하던 회사였는데 GPT 이후로 이제 이 비개발자분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고 왔고요. 러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으로 아무래도 바이브 코딩 같은 걸 도와주는 되게 쓸만한 툴인 것 같고요. 이 N8나 저기 자피어 같은 경우들은 원래 자동화 툴들로 많이 쓰였는데 GPT가 나오면서 훨씬 더 사용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대부분의 툴들이 좀 집중하는 분야가 그 직접 이거를 자동화하는 툴로서로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유스 케이스가 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켓플레이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도 합쳐져서 이런 비즈니스 기회들도 새롭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이 B2C 영역이라고 할까요?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열리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릭 같은 경우도 그 바이브 코더들한테 많이 쓰이다 보니 엔터프라이즈에서도 회사 안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려는 수요가 좀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한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를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해 볼 만한 레슨들이 좀 있는데 그 커서가 사실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개발자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면 텍스트로 일하는 지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결국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메인이 지식 노동자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법률이나 회계나 보험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혹은 직군, 마케팅, 세일즈, 운영, 재무 이런 식으로 또 확대해서 이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커서가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큰 변화의 티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널을 많이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론티어 모델이 더 좋아지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노력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커서도 최근에 클로드 맥스가 나오면서 결국 이것도 프론티어 모델이 업데이트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점에서 커서가 하는 접근 방법에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커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고객사들이 직접 쓰는 코드베이스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이 코드베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에이전트들이 추천해준 이 정보는 좋아 혹은 좋지 않아라고 판단한 정보들이 있는데 요 정보가 저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데이터를 가지고 커서가 어떤 일을 하냐? 고객들이 좀 더 가치를 느끼게끔 모델 업데이트를 하고요. 모델이 업데이트되면 추천해 주는 코드의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이 사이클을 더 빠르게 하면 할수록 고객들의 암묵지 데이터들은 더 많이 쌓이고 모델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이제 요게 커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뭐 이런 거죠. 커서 같은 경우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그 코드베이스에 여러 피드백을 이제 남기면서
커서만이 갖고 있는 맛집 소스들이 좀 더 진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봤을 때 사실 이 AI를 구성하는 3 요소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GPU와 데이터랑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GPU에 대한 부분은 사실 커서가 펀딩을 충분히 받았고 매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GPU를 많이 쓰고, 내부에서 이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도 거의 인재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커서 팀이 되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로드 맥스라고 하는 이 커서의 그 경쟁 제품을 만드는 그 프로덕트 매니저나 엔지니어링 리드를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의 접근법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이터레이션, 좋은 인재를 가져가면서 결국 그 이노베이션의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스타트업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커서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꼭 커서가 살아남느냐? 한 3 년, 5년 뒤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프론티어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 바닷속에 바다 위에 있는 항공모함이고, 스타트업들은 제트보트인데, 제트보트가 항공모함이 가려는 길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속도를 최고로 높여 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커서의 경영진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면 커서가 이제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커서보다 더 좋은 툴이 나오면 언제든 갈아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아탈 수 없게끔 빠르게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여기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커서는 개발자 개개인을 타겟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사실은 개발자가 혼자 일하진 않고 개발팀으로 일을 하는데, 그 개발팀이 일하는 워크플로우 안에 어떤 피처들을 넣어서 그 워크플로우 안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것이냐가 이 다음 전쟁터의 양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보면 어떤 업무를 단순히 해결해 주는 걸 넘어가서 노션이나 슬랙 같은 경우가 이제 쓸만한 정도를 넘어서서 기업 내에 몇 명이 쓰기 시작하면 전체한테 금방 퍼지듯이, 이제 커서도 한 명의 개발자가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는 무언가가 다른 사람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피처들을 만들게 되면, 뭐 그게 뭐가 될지 생각해 보면 뭐 코드 리뷰를 좀 쉽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 엔지니어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루프들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요런 아이디어들을 잘 구체화하는 회사들이 아마 개발팀의 워크플로우 안에 더 스며들 것이고, 그게 이제 회사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개개인의 생산성에 좀 저희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팀의 생산성에 집중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다음 전쟁터고, 그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산물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서4 X라는 말이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서가 이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앞단에 있는 티저라고 하면은 그 티저가 시사하는 바가 많죠. 왜냐면 코드를 자연어라고 치환을 하고 개발을 지식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지식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거의 경제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회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거다를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승주님과 저희도 이 관련한 주제를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다뤄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커서가 단순히 GPT 래퍼냐? 아니다. 프론티어 모델 위에서 소위 이러한 다양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하니스, 플러스 여기서 사용자가 떨어뜨리는 일종의 어떤 선호도 데이터, 프레퍼런스 데이터,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과 관련한 부분의 데이터들이 쭉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모델을 잘 학습해서 어떻게든 사용자의 작업이 빨리 끝나도록 하는 서비스의 완성도를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은 프론티어 엔드 모델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개발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 커서가 좋은 비유가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역시 바뀔 것이다라는 거에서 약간 과거 역사가 연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네, 증기기관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기기관이 처음 발견됐을 때 대부분 간해수공업에 집중하시다가 이제 어쨌든 증기기관이 초입부에는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공장 설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의 기업가들은 뭘 해야 하느냐? 간해수공업을 계속 늘려야 되느냐? 증기기관 도입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딱 그 시기에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생산성이 바뀌는 그 시기에 새로운 증기기관으로 어떤 회사의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그냥 빠르게 많이 시행착오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델이 증기기관이라면 슈퍼 인텔리전스는 뭐 원자력 발전 정도 되려나요? 아마 상상해 본 적 없는 무언가 아닐까요? 어떤 기술의 발전도 인류를 재정의하지 못했었는데 인류를 재정의할 만한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곤 있습니다. 커서가 창업한 지도 한 2년밖에 안 됐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배경의 속도와 같이 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은 일단 뛴다. 그게 지금 유일한 해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세상, 특히 시장의 수요가 바뀌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다들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커서가 개발자들의 업무를 바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전문 직종에 일하는 분들 많이 만나거나, 그러면 GPT 좋은데, 내 일하는 거는 잘 못하던데, 내 도메인은 잘 못하던데, 결국 내가 이런 것까진 신경 써야 하던데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AI가 잘하는 게 엔드 투 엔드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AI가 잘하는 건 특정 추론,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그 비용을 압도적으로 낮출 뿐이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말은 아직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 남았다. 예전에 아마존이 이제 배송 문제 풀 때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 엄청 컸는데 지식에 있어서의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를 좀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어떤 말인지 조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분야에서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합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합의라는 회사를 좀 보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을 제공을 하냐면 변호사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이게 미국 변호사 기준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메일, 팩스 요 정도만 있으면 그냥 관련된 계약서 전달받고 내가 검토하면 되지. 굳이 막 우리가 뭐 슬랙이니 뭐 노션이니 이런 툴들 쓰면서 일해야 해라고 하는 게 이 미국 그 법조 산업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산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쓰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 비즈니스인데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게 별로 없다. 근데 최근에 합의라는 회사가 좀 나왔고 합의 말고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요. 이 회사들이 하는 거는 결국 변호사분들이 하는 일 중에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워낙 많은 문서를 좀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취급하는 문서들을 모아서 AI한테 학습시켜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들어왔는데 이 관세 덕분에 우리 그 A라는 클라이언트의 계약서에서 조항들을 뭐로 바꿔야 돼? 혹은 이 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드바이저리를 줘야 해?라는 업무를 처리할 때 예전에는 트럼프 관세 조항 문서 쭉 읽고 그리고 계약서 하나씩 검토한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이메일을 써오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이걸 프롬프트 하나로 해결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프롬프트를 쭉 넣으면 이번에 텔프는 이런 이슈고요. 그래서 사이테이션 걸어주고 가서 직접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A 클라이언트가 맺었던 계약서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그거 가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작성하시려면 이런 초안은 어떠세요? 라는 정도까지는 이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 GPT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법률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액세스가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가 사실은 좀 몇 단계가 있잖아요. 이메일 그 계약서의 데이터를 끌고 온다. 뭐 이메일 그리고 이걸 검토하고 요약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이메일 초안을 작성한다. 근데 요
몇 단계가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대부분 AI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로만 학습을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단계별의 데이터,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이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혹은 AI를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만드는 부분에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도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커서 같은 경우는 만드는 친구들이 다 개발자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고객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거 만들면 됐었는데 합의를 만든 창업자는 변호사긴 한데 이제 요 회사가 일하는 방식이 그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리고 이 제품을 기획하거나 그리고 사실 AI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벨이죠. 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GPT나 이런 프론티어 모델이 사실 변호사 기반으로 평가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걸 파인 튜닝하거나 뭔가 이 레그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게 퍼포먼스 정말 나느냐 평가를 결국 변호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 그리고 그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 좀 관여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풀을 단순히 고객으로만 보지 않고 아예 팀 안에 그런 변호사분들을 하이어해서 제품 개발이나 이제 AI 모델 학습에 다 관여시킨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그게 이제 본인들의 차별점이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링크는 좀 달아놨는데 이 합의 AI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리더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게 본인들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문서들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 그리고 문서가 단순히 복잡한 걸 넘어서서 문서 간의 연관관계가 좀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어떤 판례법과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이런 연관관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가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도 해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 관련된 도메인이다 보니까 여기 살루시네이션은 허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약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이제 최대한 막을 거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코딩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코드도 짜다 보면 스타일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말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스타일적인 걸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밸류에이션 할 때 변호사분들 잘 참여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뭐 한다. 그리고 모델이 좋냐 안 좋냐는 무조건 유저가 테스트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서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커서가 이제 AI가 제안해 줬던 거를 받아들일래 말래 이런 거를 기반으로 모델을 고도하는데 여기선 변호사분들 앉혀놓고 업무하실 때 A 답변이 괜찮으세요? B 답변이 괜찮으세요? 하고 이거를 처음에 매뉴얼하게 하는데 결국엔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돼서 지금은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열심히 여기도 빨리 돌리는 거를 해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사실 오픈소스나 이런 툴들에 되게 익숙해져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했을 때 빠르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는 사실 저는 프로덕트가 좋아서 그 개발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회사에서 퍼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사실 이 변호사분들이 그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합의나 법률 로펌 만드시는 분들의 고투마켓 전략은 그 로펌에 판매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로펌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경영진에게 어필할 때는 그 예를 들면 주니어 변호사분 한 분이 뭐 100시간 일하시는데 50시간 정도를 반복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거를 뭐 1시간으로 줄여드리겠다. 오히려 중요한 업무, 생산성 있는 업무에 좀 더 투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줄여드는 시간만큼 늘어나는 생산성만큼의 일부를 비용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합의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매출이 제가 봤을 때 한 600억, 700억 정도 연간 매출 정도가 넘어가고 있어서 잘 성장하고 여기서는 프로덕트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디스트리뷰션도 프로덕트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합이나 커서나 다루는 데이터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로직은 비슷하네요. 커서도 주니어 엔지니어들한테 가장 큰 위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합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업소 변호사
초급 변호사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점이고요. 네, 그래서 어, 최근에 트위터에서 본 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식 노동자 중에 시니어라고 하면 당신이 하는 업무를 주니어들에게 주기 전에 무조건 여러 모델에게 줘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그 주니어들에게 검토를 했을 때 그 주니어가 여기 AI가 답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밸류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주니어들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어,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고민에 힌트를 주는 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초두에 얘기하셨던 증기기관이 나와서 이제 막 도입하는 공장들은 보고 있는데 그 과거의 프로세스와 이제 증기기관의 새로운 프로세스가 공존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고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 들면서 증기기관 승이라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AI가 다 이길 건데 문제는 얘가 어느 시점에 너무 쓸만해져서 우리가 중간에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릴 거냐, 그러니까 옵솔리트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치열한 눈치 작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오너분들이라든지 전부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커서를 아날로지 삼아서 논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섹터들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엔드투엔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사람이 기여해서 해야 되는 어, 엔지니어링들이 있다. 또 방금 해주신 말씀에서는 변호사 업계는 엔지니어 업계나 CS 업계보다는 그 어댑테이션의 수용력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좀 약간 생각해 보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스태그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체가 일어나서 완전히 신기술을 어댑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가장 핫한 거나 많이 디스트리뷰션 된 것 정도를 잡아채서 완전 커팅 엣지가 아니라 적정 포켓을 좀 봐야 된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합의를 쓰는 변호사분들의 리뷰나 물론 합의의 웹사이트를 가면 우리 정말 좋아요라고 하지만 정말 업무 생산성이 지금 한 2배, 3배 좋아졌냐 하면은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수준인 것 같냐면 코파일럿 수준도 안 간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와주는 수준이 요약하기, 묻는 말에 답변해주기, 계약서 초안 작성해주기 뭐 이런 것들 사실 GPT 좀만 잘 쓰면 써볼 수 있는 거라서 변호사 중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GPT랑 내 프롬프트 좀만 잘 넣으면 이거 뭐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커서나 이런 애들의 흔적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순간 이게 가속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순간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그걸로 AI를 가속화하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제 그 모먼트를 합의가 만들었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방향은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나올까 하면 경쟁이 그것 때문에 되게 치열한 것 같긴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몇 번 나왔던 그 인간의 암묵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암묵지를 도와주기보다는 되게 명백한 것들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을 그냥 많이 도와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저는 큰 밸류 중에 하나는 이 암묵지를 끌어내서 그 분야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혹은 그 분야의 코스트를 그냥 극단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좀 핵심인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암묵지라는 부분이 암묵지가 개입되는 부분이 대부분 사람이 이밸류에이터로 개입하는 그 구간이잖아요. AI가 가져왔을 때 이건 좋다, 싫다라는 선호도 데이터를 계속 남기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모델이 좋아지면 오케이, 오케이 버튼을 누를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엔지니어들이 이제 회사 업무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때 농담 삼아 관을 짜는 기분이다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 예, 대표님 이거 다 완성되고 나면
저희 자를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면 이제 저는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세상인데 저희 회사의 비전이 오토노머스 브랜드니까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시민권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시민권자들은 이제 크루즈를 타고 낚시를 하면서 버튼만 딱딱딱 누르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는, 한국 산업은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가 프론티어 모델을 리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침투율이나 사람들이 디지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높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병원 이야기를 하면 저런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된다고 하는데 네,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워낙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첨단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은 뭐 행정, 병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빠릇빠릇한 행정 그리고 엄청난 수준의 이 병원 시스템을 보다가 보면 거기 가면 숨 막힐 수가 있는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보고 이 비즈니스 왜 되지라고 하면은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서 부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미국은 네, 병원을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냐면 기업들이 대형 기업화, 병원들이 대형 기업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이 뭘 하냐면 소프트웨어 도입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사실 어떤 일이 좀 일어났냐. 코로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의사 수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의사 수는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폭증해서 의료진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업무 과다로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이 좀 많아졌고, 그럼 업무 과다가 왜 생기느냐? 미국 의료에서 의료를 할 때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의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비가 좀 비싼 이유가 진료를 받고 그 내용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그 비용을 확정을 해서 이제 병원에 전달해 주는데 그럼 의사는 환자 진료를 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보험사에 보낼 서류 작성이랑 그리고 이제 병원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와의 대화 안에서 기록해야 되는 무언가가 그거의 원천 소스가 되는 건데요. 이제 환자랑 대화하는데 이걸 치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고 과거에 녹음기가 있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5시간 진료를 받으면 5시간 녹음기 끝나고 이걸 보는데 또 5시간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와의 대화보다는 타자를 치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하는 의사들이 있었다라는 게 과거였는데 최근에 워낙 보이스 관련된 모델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여기 에이브리지라는 회사는 그 의사가 이 핸드폰에 있는 앱을 그냥 켜놓으면 그걸 다 녹화해 놓고 이 녹화된 데이터를 그 병원 내부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환자 관련돼서 병원에서 기록해야 될 그 파일들을 분류하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될 파일들을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주고 이런 업무들을 좀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볼 때는 야, 이러고 진작 가능했는데 저런 게 비즈니스가 잘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분야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비즈니스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고요. 이제 요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걸 좀 들었을 때는 이 창업자는 사실 그 GPT 이전부터 창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전부터 병원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보자라고 했을 때 좀 냉담했었는데 이제 GPT가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IT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요즘 GPT가 이 정도라며 이런 거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고객이 좀 그 반응이 바뀌는 먼저 제품을 도입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들이 좀 많이 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만 뒤로 와서 생각해보면 커서 뭐 합이 이 에이브리지 백엔드 스택이 진짜 많이 다를까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몇 개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의 그 기술 스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사스나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그 기술 스택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방향이 이러하면
이걸 구현하기 위한 백엔드 스택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요즘 좀 많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 노동자라고 하면 변호사 이외에도 컨설팅 업계도 있다 보니 이제 컨설팅 업계를 대상으로 워낙 다루시는 자료들이 많아서 자료를 모아서 뭐 Q&A 아니면 여러 자료를 쉽게 서치해 주거나 아니면 결국 고객사들에게 장표를 많이 보여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자동화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뭐 금융회사들이 사실 다루는 게 회사 안에 있는 정보들도 많이 다르지만 마켓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다루잖아요. 그 마켓에 대한 정보랑 회사 안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해주는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아까 주니어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 금융사들에서 뉴스런이라고 해서 이제 매일 일어나는 뉴스를 종합해서 정리하고 이걸 뿌려주는 역할들을 보통 회사에서 막내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건 한국, 미국 다를 거 없이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쉽게 AI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일들이라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뭐 회계, 보험, 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연어를 사용하는 그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결국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객이 어디에 페인 포인트를 느끼는지 그걸 안 다음에 지금의 기술로 고객이 와우하는 정도로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들은 개발 직군과 좀 다르게 전문화된 프로페셔널 펌의 형태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컨설팅이나 뭐 뱅킹이나.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사실 물건을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는 팀들이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업에 있던 사람들이랑 AI를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거의 파운딩 팀의 믹스인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과 AI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결합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융합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느 게 더 빠르다고 보세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분들이 이 AI 플러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걸 갖춰서 만드는 게 요새 소위 바이브 코딩 이런 기조와 맞추어서 그게 빠를지 아니면 AI를 좀 이해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도메인을 공부하는 게 빠를까요? 사실 요새 조그만 창업가들을 보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도메인을 공부해서 공격하러 들어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산업에서 디스트리뷰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방식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도메인 지식은 있는데 AI로 와우할 만한 경험을 못 만들고 있는데 아 그거 내가 만들어 줄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보면 헤비아라는 팀이 이제 컨설팅 대상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사실 요즘 그 뚝딱뚝딱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혹은 그 PE나 이런 금융회사에서 만드는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하는 거 우리가 그냥 10초 혹은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툴들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진짜 와우할 만한 데모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와우할 만한 데모를 만드는 팀이 이길 거냐? 아니면 고객을 잡고 있는 곳이 이길 거냐? 사실 이거 그 흑과 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똑똑한 창업자가 있으면 이 창업자가 고객을 쥐고 있으니까 고객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런 회사 인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약간 하나 메타를 한 층위로 올려서 생각해 보면, 김민석 대표님 같은 포지션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망라해 주신 것만 봐도 굉장히 여러 섹터에 어떠한 페인 포인트가 있고 사업 기회가 있을지를 진짜 제목대로 observation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앙트러프러너, 그러니까 어떤 업을 일으키는 그런 그 지금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문득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았는데 저도 방금 그 AI를 아는 사람들이 도메인을 하는 부분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다음 저희가 이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만 AGI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불편한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소프트웨어 가격이 0에 계속 수렴한다니까 만약에 문제를 가진 사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배포 채널, 디스트리뷰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사실은 거기에 밸류는 계속 조금 더 커질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밸류는 계속 낮아질 거라서 여기는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굳이 지금 놓고 보면 예,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기본스로였나요? 뭐 하여튼 이게 굉장히 그 공공재와 같이 낮아진 지능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도메인 나레지가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문제를 가진 자들의 밸류가 높아진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진 자들이 충분히 똑똑했을 때 그 밸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적절한 타이밍 안에 그 본인의 비즈니스를 소위 트랜스포메이션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로운 플레이어에 의해서 아마 리플레이스가 될 거고요. 아마 대표님이 저 뒤에 B2B 관련한 얘기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좀 다뤄주실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정선님께 궁금한 거는 빅팩토리가 사실은 융합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의식 중에 페인 포인트가 나오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병목은 AI의 병목보다는 요 조직의 융합이랑 서로의 이해를 어떻게 맞추는 게 병목일 가능성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어떤 모자를 쓰고 있을 때냐에 따라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관점들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관점의 모자를 쓸 때와 그냥 전체적으로 아웃룩을 볼 때의 관점이 다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답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제 도메인으로 잡고 시작한 겁니다. 네. 시간을 좀 벌고 싶어, 네, 시간을 좀 벌고 싶어서.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승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회를 옵설브하는 사람이 당연히 저만은 아니고 저 역시 이들의 그 행동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로 형성된 뉴럴 네트워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요즘 뭐 하나 이런 거 좀 공유 드려보고 그거에 대한 관점들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너럴 캐탈리스트라는 VC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롤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을 쭉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다 살펴봤더니 그 하는 업무들의 핵심 업무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3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곳이며 그거를 우리가 왜 만들어서 그들한테 우리 소프트웨어 사세요라고 팔아야 되냐. 우리가 그 업 자체를 재정해야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업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콜센터나 회계나 법률 그 저기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여러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보면 콜센터를 이제 찍고 그 콜센터 도메인 지식을 엄청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업계 1등이던 뭐 리딩 컴퍼니에서 CEO를 오래 하셨던 분을 데려와서 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AI 인재들을 데려와서 콜센터에 이런 것들 자동화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아이데이션을 하고요. 실제로 한 콜센터를 잡고 이걸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비용이 얼마나 주는지, 매출이 얼마나 느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한 콜센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비슷한 콜센터들을 인수하고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하죠. 근데 사실 이 작업이 AI라는 걸 좀 빼놓으면 프라이빗 이퀴리가 원래 했던 롤업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비즈니스라는 걸 인수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비용은 낮추고 그 매출은 높이는 이런 식의 업무들을 많이 했고 실제 프라이빗 이퀴티도 AI를 도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트럭 운송회사 같은 거 인수해서 그 트럭들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 AI 머신러닝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AI가 할 수 있는 수준들이 좀 더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전방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VC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산업들이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워낙 그 디지털화 안 돼 있던 산업이다 보니까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혹은 AI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니까 내가 좋은 거 만들었고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을 레시피가 아는데 내가 그걸 아쉬운 소리 하면서 세일즈를 오래 할 바에는 차라리 자본을 레버리지해서 이 산업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라는 테시스를 좀 가진 플레이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북인 것 같아요. 먼저 이밸류에이션을 다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와 솔루션과 단가 구조가 다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직접 고객을 획득하는 게 훨씬 쌌으면 직접 했을 거예요. 근데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획득 비용에서 훨씬 싸다고 판단했겠죠. 왜냐하면 저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큰 회사들이 아니니까. 그런 회사들을 붙여서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사업을 만들고 걔를 이어붙이면 그 자체 규모가 꽤 커질 거니까.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기도 어렵고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한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리면 회계법인도 사실은 롤업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 기존에 있던 롤업과 다르게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한 번 더 롤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팀이고요. 마찬가지로 중소형 회계법인 인수한 다음에 이제 세무사분들에게 툴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이제 업무하실 때 반복적인 것 줄고 생산성을 좀 높이면 당연히 매출은 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백오피스도 통합하고 AI화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콜센터 회계 말고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많은 산업군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미국에선 일어나고 있고요. 되게 된다라는 관점 말고 이거에 되게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분의 이야기도 좀 하나 가져왔는데, 그 롤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브래드 제이콥스라는 분인데, How to Make Few Billions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재밌고요. 한번 그거는 읽어봄직한 책인데, 이분은 롤업만을 평생 해오셨고 지금도 70대신데 여전히 현업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AI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알겠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회계나 이런 그 법률 서비스들은 AGI 세상이 오면 그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 내가 사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나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LLM이 좋아져도 할 수 없는 영역들, 헬스케어, 제조업. 근데 그 제조업이나 헬스케어 안에서도 LLM 덕분에 혜택은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오히려 이런 플레이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뷰는 같은데, AGI의 타임라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을 기반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어디에 할 것이냐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사업을 하는 관점 이외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 AGI의 타이밍을 언제로 찍느냐, 그리고 그 앞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투자 성과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도 이제 AGI가 와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좀 생각하셔서 뷰티를 하고 계신 건데, 아무리 AI가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틀에 갇혀 있는 한 절대 안 없어지는 비즈니스가 제 티시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업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사실 비슷한 조직도가 많습니다. 포션 500만 보더라도 조직도를 다 살펴보면 IT 담당하는 임원 계시고 마케팅, 리걸, HR 막 이렇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부서마다 쓸 수 있는 에이전트들도 당연히 필요할 건데,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 플레이어들 중에서 빠르게 좀 성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CX 쪽인데, CX에 이제 데카곤이나 시에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근데 사실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제가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에이전트를 쓰는 그 CS를 지원하는 그 회사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질문들을 할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감동스러운 모먼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이 AI 에이전트들을 이게 방향이 더더더 좋아질 거라는 속도에 대한 베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도입 안 하면 뒤처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노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퀄리티가 좀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막 한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제품이 와우하는 방식이 나오면 일하는 방식을 다시 재정의하고 조직이 형태가 좀 달라지고 하는
그 프로세스들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건 조금 큰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면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사실 엄청 큰데요. 이제 상장된 혹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 IT 버짓으로 쓰는 비용들을 보면 엄청 크고 그 영역에서 되게 잘해왔던 회사들이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문제 경영진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저는 잘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면 데이터 사일로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다 이 팀이 뭐 하는지 모르고 저 팀이 뭐 하는지 모르고 리더십에서는 그런 걸 취합하는 것조차 좀 어려워서 보통은 뭐 치프 오브 스텝 혹은 뭐 전략실 이런 곳에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제 회사가 그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인사이트 아니면 문제 해결을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LLM 이전부터 AI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 혹은 큰 기업의 사일로된 문제를 좀 풀었던 회사가 저는 팔란티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좀 아예 다른 접근법이었는데 여기는 원래 기술로 시작하던 회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로 넘으면서 그 데이터를 담을 그릇, 실시간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이걸 담을 그릇이 필요했고, 이거를 이제 버클리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술을 만들고 사업을 하다 보니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엄청 큰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팔고 있었는데 LLM 시대가 와 보니까 온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놨던 게 엄청난 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브릭스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이제 기존에 준비됐던 이 데이터셋에 AI를 붙였더니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데이터브릭스가 성장하고 있고요. 스케일 AI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 모델을 만들 때 어쨌든 데이터를 모으고 라벨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그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대신해 주면서 컸고 이제 본인이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너무 큰데 경쟁은 좀 덜 치열하고 돈은 너무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런 팔란티어나 데이터브릭스가 하던 문제들을 본인도 이제 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비슷하게 뭐 컨설팅 회사들도 이런 문제를 좀 보고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올 수 있는 갭은 그 팔란티어 데이터브릭스 스케일 AI도 이제 어느 정도 큰 회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산업 혹은 특정 회사에 붙어서 그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을 아주 잘 풀어주느냐고 하면은 거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서 여기를 좀 파고드는 그 스타트업들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란티어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디스틸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거 연쇄 창업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이런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좀 얼마 전에 트위터에 좀 글을 올렸는데 공감되는 내용들이나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유를 좀 드려봤는데 이 친구는 포춘 2000 회사들이랑 좀 일을 많이 하면서 기업용 AI 에이전트들을 좀 배포를 하면서 얻을 레슨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대기업을 상대로 일하면 항상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 오래 걸리는 게 근데 AI 때문이냐면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하이어라키 아니면은 좀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들 아니면은 설득해야 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이게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그 회사가 쓰는 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들을 배포하고 사실 끝이 아니죠. 아까 저희가 커서나 합의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이 사이클을 얼마나 돌리면서 고객이 와우하는 포인트를 넘어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사이클이 되게 고난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들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느리고 이 사이클을 또 빨리 돌리고 싶은 게 스타트업들의 마음일 텐데 그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여러 산업의 여러 케이스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여러 회사들이랑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사실 그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제가 보험사에서 AI를 도입하는 입장이면 에너지 회사랑 일했던 AI는 그렇게 관심 없고 그 보험회사에 있었던 유스 케이스를 가져오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정 섹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가 스타트업이 정말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계약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일이 적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똑같이 어렵고
그럴 거면 큰 문제 풀지 왜 작은 문제 푸느냐는 이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시장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과거에 스케일 AI 같은 스타트업들이 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뛰어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해보니까 스타트업과 일하는 거나 엔터프라이즈 일하는 게 사실 똑같은데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특히 큰 문제를 풀면 풀수록 우리 손은 좀 많이 갈 수 있어도 비용이 훨씬 크다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B2B 사스 파운더들이 과거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은 회사, 나보다 작은 회사와 협업하려고 썼던 노력이라고 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의 큰 어카운트를 따서 크게 굴러야 되는데 작은 팀에 쓰는 노력이나 큰 회사에 쓰는 노력이나 똑같이 들기 때문에 작은 오퍼튜니티는 아예 안 여는 게 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어쨌든 대기업과 일을 한다는 거는 세일즈 사이클이 되게 긴데 사실 우리가 3개월 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 세일즈 사이클 그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가 제품이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의 핵심은 결국 속도에서 오고 그 속도가 의미하는 거는 이터레이션이고 이터레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혹은 일하는 사람의 암묵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AI와 제품과 결합해서 고객의 워크플로우를 와우할 수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혹은 그 수준까지 가는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가 사실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큰 회사와 일하면서 이터레이션 사이클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당장에 그 뒤를 체결해서 뭐 퓨 밀리언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시장을 재정의할 수 있는 회사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맞느냐라는 지점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여러 개의 모순들이 존재하거든요. 혹은 대기업과 일해서 무언가 확실한 문제와 왜냐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뭐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제일 크게 싸우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불확실성을 열었을 때 크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파운더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 있는 그런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구성원도 투자자도 그 앙트로프로녀 본인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나 그걸 계속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밖에서 바뀌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게 또 맞느냐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방금 대표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모순은 묘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네, 그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노베이션과 디스트리뷰션으로 저는 많이 보는데 스타트업은 사실 이노베이션의 강점을 가진 팀이고 대기업은 디스트리뷰션의 강점을 가진 팀인데 이게 항상 맞진 않거든요. 스타트업 중에 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노베이션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자본가들도,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여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해서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우리가 아는 안드레슨 호로이츠나 세콰이어나 이런 데들은 소위 확신범 혹은 트렌드 세터가 되어서 이제 꽝꽝 지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 다른 펌들은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시장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재밌는 볼만한 것들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뭐 저희가 사실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반복되는 것 중에 결국 프리-프라이어리티 데이터, 고유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많은 회사들이 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포춘 500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사스 제품 수가 몇십 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왔다 갔다 사람들이 사실 직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ERP 키고 슬랙 키고 노션 키고 뭐 이메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각각의 소프트웨어에서 하지 않고 하나로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AI가 최근에 커넥터라는 걸 공개하면서 노션 키지 마시고 슬랙 키지 마시고 결국 GPT 안에서 모든 걸 하세요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GPT 스토어를 만들면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푸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스 제품들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쓸 수 있게 해주는 툴들이 좀 있고
노션의 경쟁 제품이기도 한데 코다라는 제품이 최근에 그래머리에 인수가 됐는데 이 코다 대표가 그래머리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행동이 슈퍼휴먼이라고 이제 생산성을 좀 높여주는 이메일 도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워크플로우를 그러니까 그 워크플로우의 한 귀퉁이 혹은 입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꼭 내가 게이트웨이는 안 할게. 어차피 거기는 치열하게 싸우는 데니까 나는 그런 게이트웨이 말고 툴들을 만들어 줄게. 해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노션이나 이런 것들 엮어와서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 뭐 자피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런 걸 자동화해 주겠다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흥미로웠던 접근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션도 크롬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도 정말 지금의 모습이 5년 뒤에 유지될 거냐. 에이전트 네이티브한 브라우저는 어떤 모습이냐를 상상하는 플레이어들도 좀 존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에이브리지 이야기하면서 녹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하루에 한 미팅을 5개에서 뭐 10개, 20개씩 하는 사람이면 그때마다 모바일가 들어가서 켰다 껐다 하는 게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하드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꽂고만 계시면 계속 녹음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팅 했던 것별로 노트들을 나눠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가 뭐 그 액션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고,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팀도 있고, 아마 오픈AI가 조니 아이브랑 하고 싶은 게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재밌었던 부분이 UX가 개발자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스피치 모델이 너무 좋아지면서 커서를 저기 말하면서 쓰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스퍼 플로우 여기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그 개발자분이 걸어가면서 말로 커서를 조종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입 코딩인데 그 말로 하고 이 모델, 이 제품이 말을 이제 커서를 조종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커서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슬랙이나 노션이나 저희가 이제 타자기가 있어야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통화하듯이 컴퓨터를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나 했고요. 최근에 그 클룰리라고 좀 논란이 된 스타트업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그 친구들이 좀 보여준 UX 중에 좀 재밌었던 UX는 그 이제 줌콜을 저희가 지금도 이것도 줌콜이지만 줌콜을 할 때 실시간으로 이걸 트랜스크립트를 만들고 액션 아이템을 제안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세일즈나 아니면 사람을 응대하는 데 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세일즈를 할 때 그 이 화면에 고객의 표정이나 고객의 뉘앙스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고객이나 표정이나 뉘앙스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세일즈의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히든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자기 말에 취해가지고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이 세일즈가 안 좋게 끝날 텐데 여기서 그럼 컴퓨터에서 원인이 뜨는 거죠.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래? 아니면 아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 사람이 관심 있었는데 차라리 그 이야기를 더 하면 어때? 이러면서 약간 코칭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다른 생각 예시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금융 관련 컨설팅을 하실 때 금융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모든 걸 알진 않잖아요. 근데 고객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주입시켜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드레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AI와의 통신이 끊기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가 겪는 상실감의 그 훨씬 이상을 우리는 느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노멀한 사회가 되면, 만약에 GPT가 다운되는 순간이 오면은, 좀 사람들이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카파시의 말처럼 뭐 브라운아웃 해지는 거죠, 지구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광고를 좀 간단히 드리면, 사실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꿈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에이전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기회들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아름아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AI 스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아니면 여러 시도들을 좀 많이 하셨거나 너무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좀 풀고 그런 일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엔지니어 분들이시라면은 제가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걸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그뭐 같이 일을 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것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엔지니어 분들을 열심히 찾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타겟 시장은 미국 시장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국적이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역만큼은. 그래서, 네, 내가 만든 코드가 한국뿐만이 아닌 그 주요한 시장, 미국에서 그 빠르게 변화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서빙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마름이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한국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인지부화가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많은 곳이 망라돼 있고, 그리고 추측컨대 민성님도 이거를 공부하실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탐색을 하면서 얻는 정보량이 높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AI에게 맡기면은 뭐 요약을 해봐라던가 아니면은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뭐야라고 하는 거 보면 은근히 또 맞듣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데 정보들을 탐색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역시 있고, 그게 아까 민성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어서 어, 그냥 이게 한번 자료를 훑을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에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더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노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제가 이제 진행상 꼼꼼하게 그거를 물어보면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민성님이 그 노션에 써주신 내용 중에 커서가 고객이 원하는 그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하니스들을 붙였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인데 사실은 프론티어 모델이 저런 거 다 끝낼 거야라고 하지만 개발 환경에 있어서 개발자가 맞닥뜨리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질답 하는 게 아니라 미묘한 컨텍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커서가 했던 수많은 기술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프론티어 모델이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할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서비스의 어떤 그 끝의 완성도 한 20%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 또 한 번 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던 관점을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또 파고들어서 질문하고 요런 약간 뭐랄까 대화 나누는 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정선님과 늘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또 다른 갈증이 채워지는 부분이랄까 요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 미국 가서 사업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한국의 앙트러프러니어가 글로벌리 얼마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